이놈 가진 은자 다 내놓거라. 안 내놓으면 오른 손모가지부터 잘라주마. 저잣거리 뒷골목 허름한 무명옷을 걸친 10살배기 사내아이가 벽에 몰려 있었습니다. 사내아이의 손목 위로는 비수 끝이 스친 붉은 자국이 벌써 배어나오고 있었고 주변엔 도와줄 이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내아이는 이를 악문 채 뒷걸음질만 칠 뿐 함부로 신분을 밝힐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골목 어귀에서 낯선 계집아이 하나가 조용히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9회 전 그 봄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도성 안 궁궐 깊은 곳에는 담장 높은 곳에서만 하루를 보내는 어린 세자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겨우 10살이었으나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해진 법도를 따라야 했습니다. 세수하는 순서도 정해져 있었고 걸음걸이 하나에도 예법이 붙었습니다. 글공부를 마치면 활쏘기를 마치면 서연이 이어졌고 뜰을 걷는 시간조차 정해진 각도로만 걸어야 했습니다. 세자는 궁 밖 저잣거리 이야기를 내관들에게서 전해 들을 때마다 눈을 반짝였습니다. 엿장수의 가위 소리, 국밥집 김이 오르는 냄새, 사람들이 부딪히며 흥정하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세자에게는 그림 속 풍경처럼 낯설고도 그리웠습니다. 저하, 오늘도 뜰을 서성이십니까? 내관 하나가 물었습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구나. 하루쯤은 나도 저잣거리 구경을 하고 싶다. 세자는 짧게 대꾸하고는 대전 뒷뜰을 서성였습니다. 궁 안에서 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세자는 몰래 궁 담을 넘을 궁리를 했습니다. 호위하던 소년 무사 1명, 이제 겨우 19이던 한경수만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하, 발각되면 소인목이 10개라도 부족합니다. 부디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한경수가 낮게 말렸지만 세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다. 아무도 모를 것이야. 네가 곁에 있으니 걱정 마라. 저하께서 그리 말씀하시면 소인이 무슨 수로 맞겠습니까? 한경수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뒤를 따랐습니다. 세자는 낡은 무명 저고리로 갈아입고 저잣거리로 나섰습니다. 좌판마다 쌓인 과일이며 옹기, 박물장수의 노랫가락, 처음 맡아보는 기름 냄새까지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세자는 넋을 놓고 걷다가 한경수와 그만 인파 속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되돌아가려 했지만 발이 향한 곳은 좁고 어두운 뒷골목이었고 거기서 은자를 노리는 왈자패 셋과 마주쳤습니다. 이놈 가진 은자 모두 내놓거라. 안 내놓으면 오른 손모가지부터 잘라주마. 왈자패 우두머리가 비수를 들이밀며 세자의 손목을 그었습니다. 살갗이 벌어지며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세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죽음이라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신분을 밝히면 오히려 더 큰 소란이 될 것이 뻔했기에 세자는 그저 이를 악물고 벽에 등을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골목 어귀에서 낯선 계집아이 하나가 조용히 다가섰습니다. 아이는 겁먹은 기색 없이 왈자패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멈추세요. 아이가 외쳤습니다. 왈자패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또 뭔 계집애냐. 너도 한몫 끼워줄까? 저는 천하상단 서인경 대행수의 딸입니다. 이 아이를 이대로 두면 우리 상단이 관아에 알려나리들 낯짝을 저잣거리에 다 걸어놓을 겁니다. 그리 되면 다시는 이 바닥에서 장사 못하실 텐데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왈자패들은 상단이라는 말에 눈치를 살피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결국 은자 몇 잎을 챙기고는 슬그머니 자리를 떴습니다. 골목에는 세자와 계집아이만 남았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다쳤어요? 아이가 다가와 세자의 손목을 살폈습니다. 상처가 제법 깊었습니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자기 저고리 옷고름을 풀어 남색 천 조각으로 세자의 손목을 동여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옷고름을 풀면 네가 곤란해질 텐데. 세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안 돼요? 사람이 다쳤는데 옷고름이 대수예요? 아이가 되물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그냥 지나가던 사람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딨어요. 이름도 없어요? 세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아이는 잠시 세자를 빤히 쳐다보다가 웃었습니다. 이름 안 알려줘도 돼요. 대신 이거 하나만 기억해요. 아이가 손목을 동여맨 매듭을 다시 한번 꾹 눌러 묶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값은 족보가 아니라 마음이 매기는 것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늘 그래요. 상단에 드나드는 사람들 중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이도 있고 허름해도 속이 꽉 찬 이도 있거든요. 오라버니도 그런 사람 같아요. 세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낯선 아이가 하는 말이 신기하게 들렸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겉모습이 뭐가 중요하다고? 몰라도 돼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오라버니도 언젠가는요. 아이가 씩 웃었습니다. 세자는 그 웃음이 이상하게 오래도록 눈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자는 품속을 뒤져 늘 지니고 다니던 작은 청옥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궁에서 나올 때 몰래 챙긴 것이었는데 겉면에 새긴 무늬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천으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이거 받아. 고마워서 그래.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요. 아니야. 받아줘. 나도 뭔가 주고 싶어서 그래.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놀이개를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그럼 저도 나중에 다시 만나면 이 옷고름 조각 돌려주세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우리 어머니가 물려준 저고리에서 뜯은 거란 말이에요. 안 잃어버릴게. 약속해. 그때 멀리서 한경수가 세자를 찾아 헐레벌떡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아, 여기 계셨습니까? 소인이 얼마나 놀랐는지 아십니까? 아이는 그 소리에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아라니 설마. 아, 아니야. 잘못 들은 거야. 저 사람이 말을 잘못한 거야. 세자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세자를 바라보다가 이내 아무 말 없이 골목 안쪽으로 뛰어 사라졌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채 다 익히기 전에 두 아이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세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아이가 사라진 골목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목에 동여맨 남색 천조각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하, 괜찮으십니까? 손목이. 한경수가 뒤늦게 다가와 상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괜찮다. 별일 아니다. 세자는 짧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방금 들은 말을 몇 번이고 되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값은 족보가 아니라 마음이 매기는 것이라는 말. 그 말을 한 아이의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한 채였습니다. 훗날 그 짧은 만남이 9해 뒤 자신의 앞날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리라는 것을 그때의 세자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계집아이는 골목을 벗어나 한참을 달린 뒤에야 걸음을 늦췄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정월이었습니다. 천하상단 대행수 서인경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정월은 품속에 넣은 놀이개를 몇 번이고 만지작거리며 상단 객주로 향했습니다. 객주에 들어서자마자 유모섭섭이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대체 어딜 그리 쏘다니시다 이제 오세요? 옷고름은 또 왜 이 모양이래요? 넘어져서 뜯어졌어요. 정월이 얼른 둘러댔습니다. 넘어져서요? 아가씨 무릎에 흙 하나 없구먼 옷고름만 뜯어져요? 이 늙은 건 눈은 못 속입니다. 섭섭이 눈을 흘기며 다가서자 정월은 슬쩍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마침 안채에서 나오던 서인경이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섭섭 어멈 그만 다그치게. 정월아 이리 와보아라. 아버지. 정월은 조심스럽게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저잣거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더냐? 서인경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정월은 잠시 망설이다가 낯선 소년을 왈자폐에게서 구해준 일을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다만 놀이개를 받은 일과 그 소년이 어쩌면 궁에서 온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잘했다. 사람이 다치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은 것이 옳은 일이다. 서인경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 오라버니가 무슨 사연이 있어 보였어요. 이름도 말 못하고 옷차림은 허름한데 말투는 이상하게 반듯했어요. 세상엔 사연 없는 사람이 없느니라. 다만 사연을 캐묻지 않는 것도 예의다. 정월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손끝으로는 품속의 놀이개를 슬며시 감쌌습니다. 그날 밤 정월은 아무도 모르게 그 청옥 놀이개를 조그마한 나무 목함에 넣어 반다지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언젠가 그 소년을 다시 만나면 돌려받기로 한 옷고름 조각을 대신 지킬 물건이라 여기면서였습니다. 그렇게 9회라는 시간이 소리 없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잣거리의 소란도 궁궐 담장 안의 정막도 그날의 일을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오직 세자의 손목에 남은 옅은 흉터와
정월의 반다지 속 작은 목함만이 그날을 기억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9회가 흘렀습니다. 저잣거리 뒷골목에서 손목을 다치던 10살 소녀는 어느덧 19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자는 여전히 궁궐 담장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담장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아침 편전에서는 대신들이 줄지어 아뢰고 있었습니다. 저하, 춘추가 이미 19이십니다. 국본을 굳건히 하시려면 하루라도 빨리 세자빈을 간택하셔야 하옵니다. 좌의정 황윤탁이 가장 먼저 나서 아뢰었습니다. 아직 급한 일은 아니오. 세자가 짧게 답했습니다. 저하, 급하지 않다니요. 종묘사직이 걸린 일이옵니다. 나라의 근본이 여기에 달렸사온데 어찌 이리 미루기만 하시옵니까? 황윤탁의 목소리에는 물러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다른 대신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좌상 대감 말씀이 지당하옵니다. 하루빨리 간택령을 내리셔야 하옵니다. 세자는 늘어선 대신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다들 저마다의 샘을 품고 있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세자는 자리에서 물러나며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10살 때나 19이 된 지금이나 세자의 하루는 여전히 남이 정해놓은 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활쏘기와 서연이었다면 지금은 국혼과 종묘사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편전을 나서던 세자를 한경수가 뒤따랐습니다. 이제 28이 된 한경수는 여전히 세자 곁을 지키는 유일한 신복이었습니다. 저하, 좌상 대감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옵니다. 국호는 언젠가 치러야 할 일이옵니다. 경수, 너까지 그런 소리를 하느냐. 소인이 어찌 그렇겠습니까? 다만 저하께서 자꾸 손목을 만지시는 걸 볼 때마다 소인은 9회 전 그 저잣거리가 떠오릅니다. 세자는 손목을 슬며시 감쌌습니다. 옅은 흉터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하자. 예, 저하. 다만 소인은 가끔 궁금합니다. 그날 그 낭자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지내는지 말입니다. 경수. 세자가 눈을 흘기자 한경수는 얼른 입을 다물었습니다. 예, 예. 소인이 괜한 소리를 했습니다. 한경수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9회 전 그날 세자를 구해준 계집아이가 천하상단 대행수의 딸이라는 사실을 한경수는 언제부터인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은 확신이 없었기에 입 밖에 내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좌의정 황윤탁의 사가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황윤탁은 딸 정혼을 앞에 앉혀두고 나직이 말을 꺼냈습니다. 정혼아, 이제 곧 간택령이 내려질 것이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네가 세자빈이 되어야 한다. 아버지, 소녀는 그저 아버지 뜻을 따를 뿐이옵니다. 정혼이 다소곳이 답했습니다. 네가 세자빈이 되면 우리 가문은 물론이요. 이 나라의 앞날도 내 손에 달리는 것이다. 그러니 행실 하나하나 흠 잡히지 않도록 몸가짐을 각별히 하여라.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황윤탁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다. 요즘 궁에서 국혼 예물을 조달할 상단으로 천하상단을 눈여겨보고 있다더구나. 천하상단이라면 그 큰 상단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서인경이라는 자가 대행수인데 재물만 있을 뿐 뒷배는 없는 자다. 허나 그런 자가 국혼에 발을 들이면 나중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니 미리 손을 써두어야겠다. 정호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어쩐지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 도성 반대편 천하상단 객주에서는 정월이 장부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18이 된 정월은 이제 아버지를 도와 상단 일을 반쯤 도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달 서역 비단값이 지난달보다 2배나 뛰었어요. 여기 셈이 맞지 않아요. 정월이 장부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서인경이 딸의 어깨 너머로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디 보자 정말이구나. 중간에서 누군가 값을 부풀렸어. 제가 다시 대조해 볼게요. 이런 건 숫자만 잘 맞춰보면 금방 드러나요. 우리 정월이 아니었으면 이 아비가 상단 하나 지키기 벅찼겠구나. 서인경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유모섭섭이 다과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아가씨는 시집갈 나이에 장부만 붙들고 계시니 이 늙은 것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섭섭 어멈, 저는 장부 보는 게 더 재미있는걸요. 정월이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재미는요, 좋은 혼처 놓치면 그때 가서 후회하십니다. 이 늙은 것이 아가씨 나이 때는 벌써 혼담이 셋이었는데요.
어멈은 그 셋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두셨어요? 마음이야 다 콩깍지지요.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월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인경이 웃음을 거두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섭섭 어멈 말도 틀린 건 아니다. 정월아, 요즘 들어오는 혼담이 한둘이 아니구나. 이 아비는 네가 원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한다. 아버지. 정월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손끝으로 무심코 반다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 깊숙한 곳에는 9회째 간직해 온 작은 목함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마음이 없어요. 그냥 상단일이 더 좋아요. 정월이 얼버무리듯 말했습니다. 서인경은 딸의 표정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읽었지만 더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래, 급할 것 없다. 내 뜻대로 하려무나. 그날 오후 궁에서 사람이 나와 천하상단에 공문 하나를 전했습니다. 국혼에 쓸 예물과 비단을 조달할 상단을 정하는 일이었는데 천하상단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혼 예물이라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서인경이 공문을 받아들고 낯빛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왜 그리 심각한 일이에요? 이런 큰일에는 반드시 시세 많은 자가 붙는 법이다. 좌상 대감 쪽에서 벌써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하필 이런 때 우리 상단이 눈에 띄었으니 걱정이구나. 서인경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정월은 아버지의 표정에서 처음 보는 근심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닥칠 커다란 풍파의 첫 조짐이라는 것을 그때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자는 처소로 돌아와 서안 위에 올려진 간택 후보 명단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름과 나이, 가문만 나열된 종이 몇 장이 세자의 앞날을 결정지를 참이었습니다. 저하, 아직 저녁수라도 들지 않으셨습니다. 한경수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입맛이 없구나. 세자는 명단을 손끝으로 훑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거기엔 좌의정 황윤탁의 딸 황정온이라는 이름이 가장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좌상의 딸이 맨 앞에 있구나. 조정 안팎에서 밀어붙이는 힘이 만만치 않은 모양입니다. 경수, 너는 혼인이라는 게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세자가 문득 물었습니다. 한경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소인 같은 무지렁이가 어찌 알겠습니까? 다만 소인의 어미는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인이란 이름과 가문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맞추는 것이라고요. 세자는 그 말에 손목의 흉터를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9회 전 들었던 말과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사람을 맞춘다라. 세자는 나직이 되뇌었지만 그 말이 어디서 온 생각인지는 스스로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월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저잣거리 포목전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나선 저잣거리는 여전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정월 아가씨 오셨습니까? 오늘은 어떤 비단을 찾으십니까? 포목전 주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르신, 지난번 말씀하신 서역 비단 말고 국산 명주로 견본 좀 보여주세요. 값도 더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아이고, 다른 상단 사람들은 그냥 값만 부르고 가는데 정월 아가씨는 늘 꼼꼼히도 살피십니다. 그래야 나중에 억울한 셈이 없지요. 정월이 웃으며 답하자 주변 상인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정월은 저잣거리 상인들 사이에서 이미 신망이 두터운 편이었습니다. 값을 후려치지 않으면서도 셈은 정확히 하는 정월의 태도 덕분이었습니다. 포목전을 나서던 정월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만치 낯익은 골목 어귀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9회 전 그 소년을 만났던 바로 그 골목이었습니다. 아직도 여기구나. 정월은 잠시 골목 입구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 소년이 누구였는지는 아직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다만 반다지 속 목함만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좌의정 사가에서는 황윤탁이 신복 하나를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천하상단이 국혼 예물을 맡게 되면 곤란하다. 그 전에 흠을 하나 만들어 두어야겠다. 대감 어떤 흠을 말씀하시는지요? 밀무역이든 무엇이든 상관없다. 조작이라도 좋으니 관아에서 트집 잡을 만한 건수를 하나 만들어 오너라. 명 받들겠습니다. 황윤탁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이미 정해진 계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자의 국혼도, 천하상단의 앞날도, 그리고 9회 전 저잣거리에서 시작된 인연도 이제 곧 커다란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황윤탁의 명을 받은 신복은 그날 밤으로 움직였습니다.
포구를 관리하는 하급관리 하나를 은밀히 불러내어 은자 뭉치를 슬쩍 건넸습니다. 이번 달 천화상단 배가 들어올 때 짐칸에 외국 물건 몇 상자를 몰래 얹어두게.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함세. 그것이 발각되면 소인 목이 날아갑니다. 발각될 일 없네. 다 짜인 각본이니 자네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네. 관리는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은자를 받아 챙겼습니다. 좌의정의 이름 석자 앞에서 끝까지 버틸 만한 배짱을 가진 자는 흔치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정월은 여느 때처럼 장부를 살피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들어온 서역 물목 중에 우리가 주문하지 않은 항목이 섞여 있어요. 정월이 미간을 좁히며 말했습니다. 주문하지 않은 항목이라니? 어디 보자. 서인경이 장부를 받아 살폈습니다. 이건 외국작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상단은 외국 물건은 취급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이다. 창고지기에게 다시 확인해보라 일러야겠구나. 아버지, 뭔가 이상해요. 요 며칠 포구 쪽 관리들도 평소와 다르게 굴었다고 들었어요. 정월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스며 있었습니다. 너무 걱정 말거라. 별일 아닐 게다. 서인경은 딸을 안심시켰지만 정작 본인도 어딘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틈도 없이 바로 다음날 새벽 천화상단 객주 앞이 시끌시끌해졌습니다. 관아에서 나온 포졸들이 대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천화상단 대행수 서인경은 나와서 오라를 받으라. 포졸 우두머리가 소리쳤습니다. 이 무슨 소란입니까? 서인경이 놀라 뛰쳐나오며 물었습니다. 창고에서 밀수품이 발견되었다는 고변이 들어왔소. 어명이니 순순히 따르시오. 밀수품이라니 그런 일 없습니다. 무언가 오해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관아에서 가려질 것이오. 포졸들이 서인경의 양팔을 붙들었습니다. 정월이 맨발로 뛰쳐나와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버지를 이대로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대체 무슨 증거로 이러시는 겁니까? 낭자는 물러서시오. 어명을 거스를 셈이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우리 상단은 결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월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포졸들은 이미 창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상자 몇 개를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낯선 외국자기와 은닉된 문서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 보시오. 여기 증자가 다 있지 않소. 포졸 우두머리가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저런 물건 주문한 적이 없습니다. 서인경이 항변했지만 이미 창고에서 나온 물증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섭섭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정월을 붙들었습니다. 아가씨, 이를 어쩝니까? 날이 깨서 저리 끌려가시면. 어멈,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방법을 찾을 거예요. 정월은 이를 악물며 대답했지만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관아에 줄이 닿는 사람도 조정에 말을 넣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서인경은 오라에 묶인 채 끌려가면서도 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정월아, 절대 혼자 나서지 마라. 상단 사람들 단속하고 몸조심부터 하거라. 아버지. 정월은 멀어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9해 동안 애써 지켜온 상단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 소식은 뜻밖의 경로로 궁궐에까지 전해졌습니다. 한경수가 저잣거리에 나갔다가 우연히 소문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천화상단 대행수가 밀무역 혐의로 잡혀갔다고. 한경수는 걸음을 서둘러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상치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세자에게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그리고 이 일이 세자와 무슨 상관이 있을지 한경수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만 어쩐지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한경수는 세자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저하,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급히 전할 소식이 있습니다. 이 늦은 시각에 무슨 일이냐? 낮에 저잣거리에서 들은 소문인데 천화상단 대행수 서인경이 밀무역 혐의로 관아에 붙잡혀 갔다 합니다. 세자는 순간 미간을 좁혔습니다. 천화상단이라면 국혼 예물을 조달한다던 그 상단이 아니냐. 그러하옵니다. 한데 소인이 듣기로는 증거가 나온 정황이 어딘가 석연치 않다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석연치 않다니? 창고에서 나온 물건이 하필 외국자기인데 정작 그 상단은 여태 외국과 거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합니다. 게다가 하필 국혼 예물 조달 얘기가 나온 직후에 이런 일이 터졌으니 소인은 아무래도 뒤가 구린 냄새가 납니다.
세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손끝이 저도 모르게 손목의 흉터로 향했습니다. 경수야, 좌상이 요즘 그 상단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이야기 너도 들었느냐? 소인도 그런 소문을 얼핏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 그냥 넘길 일이 아니겠구나. 하오나 함부로 나섰다가는. 알고 있다. 사람 하나가 억울하게 끌려갔다면 그 진위는 가려야 하지 않겠느냐. 세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한경수는 그 단호함 속에서 세자가 무언가 다른 이유로 이 일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한편 천하상단 객주는 하루아침에 초상집 같은 분위기에 잠겼습니다. 이웃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수군거렸습니다. 서대행수가 밀무역이라니 그런 사람이 아닌데. 누가 뒤를 봐줬는지 몰라도 참 고약한 노릇이오. 정월은 그런 수군거림을 들으면서도 애써 담담한 얼굴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상단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아놓고 정월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동요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결코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이 억울함을 밝혀낼 겁니다. 아가씨, 하오나 관아에서 이미 물증까지 나왔다는데 어찌 뒤집는단 말씀입니까? 나이 지긋한 반수 하나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물증이 나온 경위부터가 이상합니다. 우리 상단 창고 출입은 저와 아버지 그리고 몇몇 신실한 이들만 아는 곳인데 어떻게 외국 물건이 거기 들어가 있었겠어요? 분명 누군가 손을 쓴 겁니다. 정월의 말에 상단 사람들은 잠시 웅성거렸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날 밤 정월은 홀로 방에 앉아 반다지를 열었습니다. 9회째 그 자리를 지켜온 작은 목함을 꺼내어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전히 낡은 청옥 놀이개가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라버니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정월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잡혀간 오늘 같은 날 정월은 이상하게도 9회 전 그 짧은 만남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값은 족보가 아니라 마음이 매기는 것이라던 그 말을 정월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약한 소리 할 때가 아니야. 내가 아버지를 구해야 해. 정월은 놀이개를 다시 목함에 넣고 반다지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는 두려워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좌의정 사가에서는 황윤탁이 신복의 보고를 듣고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이 깔끔하게 처리되었구나. 예, 대감. 서인경은 이미 옥에 갇혔고 상단은 발칵 뒤집혔다 하옵니다. 이제 국혼 예물 조달은 자연히 다른 상단으로 넘어가겠지. 천하상단 따위가 감히 내 앞을 가로막을 뻔했으니 이 정도 손봐줘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 황윤탁은 차게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 웃음 뒤에 감춰진 계략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연을 뒤흔들게 될지 그때의 황윤탁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그날 밤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손목의 흉터를 몇 번이고 매만지며 낮에 들은 이야기를 곱씹었습니다. 석연치 않은 일을 그냥 덮어둘 수는 없다. 세자는 나직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국혼이니 종묘사직이니 하는 무거운 말들 사이에서 오히려 9회 전 저작거리에서 들었던 짧은 한마디가 더 또렷하게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값은 겉모습이나 가문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던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세자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세자는 한경수를 불러 조용히 명을 내렸습니다. 경수야, 내가 직접 나서기는 어려우니 네가 은밀히 그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아라. 소인이 그리하겠습니다. 하오나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우선 천하상단이 어떤 곳인지 그 대행수의 딸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보아라. 한경수는 세자의 얼굴에서 낯선 결의를 읽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정의감만은 아니라는 것을 한경수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9회 전 저작거리에서 시작된 짧은 인연은 이제 서로가 모르는 사이 서로를 향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올지는 그때의 두 사람 누구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도성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끝을 짐작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날의 어둠은 유난히 짙었습니다. 한경수는 세자의 명을 받은 다음 날 평민행색으로 갈아입고 천하상단 객주를 찾았습니다. 무명 두루마기에 갓 대신 페랭이를 눌러 쓴 차림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가 천하상단 맞습니까? 한경수가 객주 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마침 마당을 가로지르던 정월이 걸음을 멈추고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소인은 지방 상단에서 심부름 온 사람인데 요즘 이 댁에 어려운 일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물목 거래건을 여쭈러 왔습니다. 정월은 낯선 사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말투와 몸가짐이 어딘가 상단 심부름꾼치고는 유난히 반듯했습니다. 거래라 하심은 지금 상단 사정이 어수선한 걸 알고도 오신 겁니까? 오히려 그래서 왔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정월은 잠시 그 말을 곱씹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꼭 우리 아버지 같으시네요. 그런 말은 처음 듣습니다만 나쁘지 않은 칭찬이군요. 한경수도 슬쩍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정월의 말투와 눈빛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당차고 거침없는 태도, 그리고 억울한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는 눈빛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밀무여건 낭자는 어찌 보십니까? 한경수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저희 상단은 결백합니다. 창고에서 나온 물건도 문서도 전부 조작된 겁니다. 다만 누가 어떻게 그리했는지 아직 밝혀내지 못했을 뿐이에요. 조작이라 확신하시는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 상단 창고 열쇠는 저와 아버지 그리고 오래 일한 창고지기만 갖고 있어요. 한데 외국 물건이 거기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게다가 하필 국혼 예물 조달 얘기가 나온 직후에 이런 일이 터졌고요. 정월은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경수는 그 말 속에서 상당한 총기와 배짱을 느꼈습니다. 낭자 같은 분이 어찌 시집도 안 가고 상단 일을 도맡고 계신지 궁금하군요. 한경수가 슬쩍 화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그건 왜 물으십니까? 아니, 그저 아까운 인재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월은 대답 대신 살짝 눈을 흘겼습니다. 물목 거래 이야기하러 오셨다더니 사람 신상까지 캐물으시네요. 이거 실례가 많았습니다. 한경수는 뒷머리를 긁적이며 물러섰습니다. 더는 캐물었다가는 의심을 살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정중히 인사를 하고 객주를 나섰습니다. 궁으로 돌아가는 길 한경수는 내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눈빛, 그 말투 아무래도 예사롭지 않다. 확신은 못해도 저하께 아뢰어야겠구나. 한편 궁궐에서는 세자를 둘러싼 대신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하, 상단의 옥사에 관심을 두시는 건 온당치 않사옵니다. 그런 자잘한 일은 관아에 맡기시고 저하께서는 국혼 준비에만 전념하셔야 하옵니다. 원로 대신 하나가 정색하며 아뢰었습니다. 자잘한 일이라니. 사람 하나의 억울함이 걸린 일이오. 저하, 세자의 채통이 있사옵니다. 일개 상단의 시비에 저하께서 나서시면 조정에 위신이 서지 않습니다. 위신보다 중한 것도 있는 법이오. 세자가 단호히 말하자 대신들은 서로 눈치를 주고받으며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한경수가 세자를 찾아 낮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아뢰었습니다. 저하, 천하상단 대행수의 딸을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총기와 배짱이 남달랐습니다. 소인이 보기에 그 낭자는 결코 거짓을 고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일 더더욱 그냥 둘 수 없겠구나. 세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손목의 흉터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수야, 나는 결심했다. 이번 일 내가 직접 알아보아야겠다. 저하, 그것은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자칫 발각되기라도 하면. 9회 전에도 나는 신분을 숨기고 궁을 나섰었다. 그때는 철없는 호기심이었지만 이번엔 다르다. 사람 하나의 억울함을 밝히는 일이다. 위험하다 해서 물러설 수는 없다. 한경수는 세자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보았습니다. 대신들의 만류도 조정의 채통도 이번만큼은 세자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하께서 그리 정하셨다면 소인이 목숨을 걸고 곁을 지키겠습니다. 고맙구나, 경수야. 세자는 그날 밤 다시 한번 낡은 무명옷을 꺼내 들었습니다. 9회 전 저작거리로 나설 때 입었던 것과 비슷한 차림이었습니다. 다음 날 세자는 신분을 숨긴 채 직접 천하상단으로 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앞날을 그리고 잊고 지냈던 9회 전의 인연을 다시 불러오게 될 줄은 세자 자신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한경수가 다녀간 뒤 정월은 홀로 마당에 서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낯선 사내의 말투와 태도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평민 심부름꾼치고는 말이 너무 반듯했어. 정월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침 곁을 지나던 섭섭이 그 말을 듣고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누구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멈. 아까 왔던 손님이 좀 이상해서요. 이상하다니요? 말투도 그렇고 걸음걸이도 그렇고 그냥 상단 심부름꾼 같지가 않았어요. 뭔가 큰 곳에서 몸에 밴 예법 같은 게 있었어요. 아이고 아가씨도 참. 요즘 세상에 별별 사람이 다 있지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섭섭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정월은 어쩐지 그 낯선 사내의 눈빛이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좌의정 사가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복 하나가 황윤탁에게 다급히 아뢰었습니다. 대감 누군가 천하상단 일을 캐고 다니는 모양입니다. 오늘 낯선 사내 하나가 객주에 들러 이것저것 캐물었다 하옵니다. 낯선 사내라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내 일에 끼어드는 것이냐. 황윤탁의 눈매가 매섭게 좁혀졌습니다. 뒤를 캐어보아라. 어디서 온 자인지 무슨 꿍꿍이인지 낱낱이 알아내거라. 명 받들겠습니다. 황윤탁은 술잔을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짜놓은 계략에 누군가 그림자처럼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한경수는 세자를 아련하기 전 잠시 처마 밑에 서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낮에 만난 정월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한경수는 고개를 저으며 확신 없는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직은 짐작일 뿐 함부로 입에 담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세자의 처소에서는 대신들의 만류가 다시 한번 이어졌습니다. 내관 하나가 근심 어린 얼굴로 아뢰었습니다. 저하, 낮에 원로 대신들이 다녀가신 뒤로 조정 안에 이런저런 말이 돌고 있사옵니다. 저하께서 상단일에 마음을 쓰신다는 소문이 벌써 퍼져사옵니다. 소문이 퍼지든 말든 상관없다. 저하, 부디 옥체를 보전하시고 이 일에서 손을 떼시옵소서. 손을 뗄 수 없다. 사람 하나의 삶이 걸린 일이다. 세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내관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경수가 조심스레 처소로 들어섰습니다. 저하, 다녀왔습니다. 어찌 되었느냐? 낮에 아랜 대로입니다. 다만 한 가지, 그 낭자가 소인의 정체를 눈치챈 듯 보였습니다. 말투가 반듯하다며 의아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눈치가 빠른 낭자로구나. 세자가 옅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어딘가 익숙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하, 그런데 정말 내일 직접 나서실 생각이십니까? 그래. 이번엔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관아의 문서도, 상단의 창고도, 그리고 그 낭자의 말도. 소인이 모시겠습니다. 다만 부디 신중히 움직여 주십시오. 알겠다. 너만 믿겠다, 경수야. 이튿날 새벽 세자는 다시 한번 낡은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9회 전 저작거리로 향하던 그날처럼 손목에 옅은 흉터가 소매자락 아래서 조용히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그 흉터를 한번 매만진 뒤 결연한 얼굴로 궁 담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 걸음이 9회 전 그날처럼 자신의 인생을 또 한 번 뒤바꿔 놓으리라는 것을 세자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한경수는 세자의 뒤를 따르며 문득 지난 9회를 떠올렸습니다. 10살 어린 세자가 손목에 피를 흘리며 벽에 몰려있던 그날, 그리고 낯선 계집아이가 겁도 없이 왈짭해 앞을 막아서던 그 모습을. 그때는 그저 위태로운 순간이라고만 여겼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날의 짧은 인연이 이토록 오래도록 세자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하, 그러고 보니 9회 전 그날도 이렇게 새벽같이 몰래 나서셨었지요. 한경수가 나직이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었지. 그날은 그저 답답함을 못 이겨 나섰던 것인데. 세자는 말끝을 흐리며 소매자락 아래 흉터를 힐끗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번엔 그때와는 다른 이유로 나서시는 것이군요. 그런 셈이다. 두 사람은 그 이상 말을 잇지 않은 채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도성거리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골목 어귀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한경수는 문득 궁금해져 물었습니다. 저하, 만약 그날 그 낭자를 다시 만나신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글쎄다 아직은 나도 잘 모르겠구나. 다만 꼭 한 번은 다시 마주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품고 있었다. 세자가 나직이 답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9회 동안 묻어둔 그리움이 옅게 배어 있었습니다. 세자는 도성 초입에서 한경수와 헤어져 홀로 천하상단 객주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유생행색으로 보찜 하나를 맨 채였습니다. 실례합니다. 대행수 어른일로 여쭐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세자가 대문 앞에서 말을 건네자 마침 마당을 정리하던 정월이 나와 맞았습니다. 누구신지요? 아버지는 지금 관아에 계셔서 뵐 수가 없는데요. 소생은 지나가던 유생인데 이번 밀무역 건이 하도 석연치 않다는 소문을 듣고 사정을 좀 알아보고자 왔습니다. 석연치 않다는 걸 어찌 아셨습니까? 정월이 미심쩍은 눈으로 물었습니다. 창고 열쇠를 대행수와 낭자, 창고지기만 지녔다는데 외국 물건이 나왔다는 것부터가 이상한 일 아닙니까? 게다가 하필 국혼 예물 조달 얘기가 나온 직후라니 이런 우연은 흔치 않지요. 정월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말은 어제 자신이 상단 사람들 앞에서 했던 말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 말씀 누구에게 들으셨습니까? 들은 게 아니라 그저 이치를 따져본 것뿐입니다. 세자가 담담히 답했습니다. 정월은 낯선 유생의 눈빛에서 어쩐지 낯익은 단단함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도와주시겠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다만 이런 일에 함부로 끼어드셨다가 낭패를 보실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낭패를 두려워했다면 애초에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세자가 옅게 웃으며 답하자 정월도 마주 웃었습니다. 그럼 이리 오세요. 창고지기부터 만나보셔야겠어요. 두 사람은 상단 뒤편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지기 노인은 두 사람을 보자마자 잔뜩 겁먹은 얼굴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소인은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열쇠는 늘 제자리에 두었는데 어느 날 보니 그 이상한 상자들이 벌써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날 밤 혹시 낯선 사람이 창고 근처를 얼쩡거리는 걸 보신 적은 없으세요? 정월이 차분히 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날 새벽에 포구 쪽에서 낯선 관리 하나가 담장 근처를 서성이는 걸 얼핏 본 것도 같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그냥 지나쳤는데요. 포구 쪽 관리요? 확실합니까? 세자가 끼어들며 물었습니다. 확실진 않지만 관복 비슷한 걸 걸치고 있었습니다. 정월과 세자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포구 쪽이라면 배가 드나드는 곳이니 그쪽 관리가 손을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월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포구로 가봐야겠군요. 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길로 포구로 향했습니다. 포구는 늘 그렇듯 배와 짐꾼들로 북적였습니다. 정월은 낯익은 짐꾼 하나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아저씨, 요 며칠 새 이 포구에 낯선 관리가 드나든 걸 보신 적 있으세요? 낯선 관리요? 아, 그러고 보니 며칠 전 밤늦게 낯선 관복 입은 이가 관리 하나랑 수군대는 걸 본 것 같긴 합니다. 은자 봉투 같은 것도 오가는 걸 봤고요. 그게 누구인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얼굴은 잘 못 봤는데 그 관리는 늘 저 끝 초소에서 근무하는 자입니다. 정월과 세자는 짐꾼이 가리킨 초소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걷는 동안 정월이 문득 물었습니다. 그런데 유생께서는 왜 이리 열심히 도와주시는 겁니까? 생판 모르는 상단 일에 이렇게까지 나서시는 게 좀 이상해서요. 세자는 잠시 답을 고르다가 말했습니다. 예전에 누군가 저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진 빚을 어디에도 갚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갚고 싶은 모양입니다. 빚이요? 무슨 빚이길래요? 그건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지요. 정월은 더 캐묻지 않았지만 세자의 얼굴에 스친 아련한 표정이 어쩐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초소에 다다르자 문제의 관리는 두 사람을 보고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며칠 전 밤 이 사람이 초소 근처에서 낯선 이와 은자를 주고받는 걸 보았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세자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관리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월과 세자는 그 모습에서 무언가 확신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허나 이 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정월이 단호히 말하자 관리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정월과 세자 사이에는 어느새 묘한 신뢰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생께 성함이라도 여쭤도 될까요? 정월이 물었습니다. 세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비밀이시네요. 정월이 웃으며 가볍게 흘겼습니다. 대신 이 일이 다 끝나면 그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약속이에요. 세자는 그 순간 9회 전 저잣거리에서 들었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름 안 알려줘도 된다던,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만나면 알게 될 거라던 그 말이. 왜 자꾸 이 낭자 앞에서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는지 세자는 스스로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세자는 다시 천하상단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월과 함께 외국 자기가 흘러들어온 경로를 쫓기로 했습니다. 어제 알아보니 그 물건을 취급하는 거간꾼이 저잣거리 남쪽 골동품전에 있다더군요. 세자가 말했습니다. 거간꾼이요? 좋아요. 그럼 그리로 가보죠. 두 사람은 골동품전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낡은 도자기와 서화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주인은 두 사람을 보자마자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뭘 찾으십니까? 얼마 전 외국 자기 몇 점을 누군가에게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누구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월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걸 왜 물으십니까? 소인은 그저 물건을 사고 팔 뿐입니다. 저희는 그 물건이 억울한 누명에 쓰였다는 걸 밝히려는 겁니다. 도와주시면 나중에 후하게 살해하겠습니다. 정월이 은근한 어조로 덧붙이자 주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웬 관리 하나가 와서 외국 자기 몇 점을 급히 사갔습니다. 값도 후하게 쳐주길래 이상하다 싶었지요. 그 관리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낯이 있긴 한데 이름까지는 모릅니다. 다만 관복 색깔이 포구 쪽 관리들이 입는 것과 같았습니다. 세자와 정월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포구 관리, 은자, 그리고 외국 자기까지 하나둘 실마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관아에 다시 아랠 만한 근거가 되겠어요. 정월이 상기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배우가 누구인지까지 밝혀야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세자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배우라면 짐작 가시는 데가 있으십니까? 정월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짐작은 가지만 아직은 말씀드리기 이릅니다. 확실해지면 그때 말씀드리지요. 골동품전을 나서며 정월이 문득 웃었습니다. 유생께서는 비밀이 참 많으시네요. 낭자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반다지 속에 뭘 숨겨두고 계신지 저는 여쭙지도 않았습니다. 세자가 농담처럼 던진 말에 정월은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어찌 아세요? 그저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정색을 하시니 저야말로 궁금해지는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월은 얼른 화제를 돌렸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반다지 속 목함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는데 어쩐지 이 낯선 유생 앞에서는 자꾸만 옛 기억이 들추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녁 노을이 도성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월이 말했습니다. 낭자야말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정도 배짱과 총기라면 이 일 아니어도 큰일을 해내실 분입니다. 과찬이세요. 정월이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새 단순한 협력을 넘어선 온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그 온기가 낯설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한경수는 궁으로 돌아온 세자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하,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아냈다. 포구 관리와 외국 자기 그리고 은자까지. 배우를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될 만한 실마리들이다. 다행입니다. 한데 저하, 안색이 오늘따라 밝아 보이십니다. 한경수가 슬쩍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가? 세자는 짧게 답했지만 입가에는 자신도 모르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하, 혹여 그 낭자에게 마음이 가시는 건 아니십니까? 경수, 쓸데없는 소리. 세자가 정색했지만 한경수는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세자를 지켜본 한경수의 눈에는 이번만큼은 세자의 마음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도성의 밤은 두 사람 사이에 싹튼 알 수 없는 감정을 품은 채 고요히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실마리가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지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잣거리에 등불이 하나둘 꺼져가는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성에는 별빛만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세자는 문득 정월에게 물었습니다. 낭자는 어릴 적부터 상단 일을 배우셨습니까? 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뒤로 아버지 곁에서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처음엔 그냥 아버지 옆에 앉아 구경만 했는데
어느새 장부 보는 게 제일 재미있어졌어요. 낭자 같은 분이 곁에 있으니 대행수 어른도 든든하시겠습니다. 과찬이세요. 그런데 유생께서는 학문 말고 다른 건 뭘 좋아하십니까? 정월이 문득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세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답했습니다. 활쏘기를 좋아합니다. 답답할 때 활을 쏘면 마음이 조금 트이는 듯해서요. 활쏘기라니 뜻밖이네요. 유생답지 않게 씩씩한 취미시네요. 정월이 웃으며 말하자 세자도 따라 웃었습니다. 낭자 앞에서는 자꾸 솔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글쎄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소소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저잣거리를 걸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사이 두 사람의 거리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한층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세자와 정월은 다시 포구 초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한경수도 함께였습니다. 어제 물러갔다고 이 일이 끝났다 여기지는 마시오. 세자가 관리 앞에 서서 낮게 말했습니다. 소인은 정말 아무것도. 골동품전 주인이 이미 다 말했소. 당신이 외국 자기를 사갔고 은자를 주고받는 것도 목격되었소. 이래도 계속 발뺌하겠소? 정월이 단호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관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소인은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심부름만. 위에서 시켰다니 그게 누구요? 한경수가 다그쳤습니다. 관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목소리를 낮춰 털어놓았습니다. 좌의정 대감댁 사람이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은자를 받고 짐칸에 물건 몇 상자를 얹었을 뿐입니다. 부디 소인만은 살려주십시오. 정월과 세자, 한경수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침내 배우가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야 확실해졌군요. 정월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허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서로 남겨두어야 나중에 관아에서도 인정할 겁니다. 세자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소인이 진술서를 받아두겠습니다. 한경수가 나서서 관리에게 붓과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관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겪은 일을 낱낱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날 오후 한경수는 홀로 좌의정사가 주변을 서성이며 신복의 얼굴을 확인하러 나섰습니다. 사가 앞을 지키던 하인 하나에게 슬쩍 말을 붙였습니다. 이댁날이 신복 중에 포구 쪽 일을 봐주는 이가 있어? 글쎄요, 최서방이라고 대감마님 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자가 있긴 합니다. 최서방이라 지금 안에 있어? 방금 나가는 걸 봤는데 아마 저 아래 주막 쪽으로 갔을 겁니다. 한경수는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낮에 관리가 말한 인상착의와 똑같은 사내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경수는 슬쩍 옆자리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어이, 이보시오. 요즘 포구일이 바쁘다던데? 그저 그렇소. 천하상단 일 때문에 그런 거요? 사내가 순간 술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당신 누구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요. 헌데 좌상 대감댁 최서방이 요즘 포구 관리들과 자주 어울린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그게 당신이요? 사내는 얼굴이 벌개져서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한경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확신을 굳혔습니다. 같은 날 저녁 세자와 정월은 옥에 갇힌 서인경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옥리에게 은자를 쥐어주고서야 겨우 짧은 만남이 허락되었습니다. 아버지. 정월이 옥창살 앞에 무릎을 꿇으며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정월아, 이 아비 걱정은 말고 너나 몸 조심하거라. 서인경이 야윈 얼굴로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배우를 거의 다 밝혀냈어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저희라니 옆에 계신 분은 뉘시냐? 서인경이 세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소생은 정월 낭자를 돕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행수 어른, 조금만 더 견뎌주십시오.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세자가 정중히 답했습니다. 서인경은 세자의 눈빛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느꼈지만 지금은 그것을 캐물을 때가 아니라 여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뉘신지는 모르나 부디 내 딸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염려 마십시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정월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야위신 걸 보니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견디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세자가 정월의 어깨를 다독이듯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비가?
두 사람은 급히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좁은 처마 아래 나란히 선 두 사람 사이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런 날씨에 옥을 찾아뵙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세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생께서도요. 생각해보면 참 이상해요.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어쩐지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정월이 문득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자는 심장이 크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나직이 겹쳤습니다. 정월은 무심코 손목을 매만지던 세자의 손짓을 보며 알 수 없는 기시감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끝내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빗줄기가 잦아들 무렵 세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 이 일이 끝나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그때 가서 말씀드리지요. 세자가 옅게 웃었습니다. 정월도 마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이제 더는 단순한 협력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늦은 밤 좌의정 사가에서는 황윤탁과 최서방이 은밀히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대감 아무래도 뒤가 캥깁니다. 낮에 웬 사내가 소인을 알아보고 캐물었습니다. 최서방이 안절부절 못하며 아뢰었습니다. 캐물었다니 무얼 말이냐? 포구관리와 자주 어울린다는 소문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황윤탁의 낯빛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누군가 뒤를 캐고 있는 게 분명하다. 포구관리 쪽 입단속을 더 철저히 하거라. 만약 그자가 입을 열면 우리도 무사치 못하다. 예, 대감. 명 받들겠습니다. 이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 것은 다름 아닌 황정온이었습니다. 마침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가던 길에 문틈으로 흘러나온 말소리에 발걸음을 멈춘 것이었습니다. 정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그런 일을 꾸미셨단 말인가? 정호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자신이 세자빈이 되기 위해 아버지가 무고한 상단 하나를 짓밟으려 했다는 사실이 정혼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쉬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편 궁으로 돌아온 세자는 그날 알아낸 모든 것을 한경수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관리의 진술서, 골동품전 주인의 증언, 그리고 최서방이라는 자의 정체까지. 이 정도면 관아에 다시 아랠 근거가 충분하다. 세자가 문서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오나 좌의정이 배후라는 것을 정면으로 드러내면 조정이 발칵 뒤집힐 것입니다. 그래도 진실은 밝혀야 한다. 내일 아침 일찍 관아에 이 문서들을 넘기고 대행수의 무죄를 청하겠다. 소인이 채비하겠습니다. 세자는 문서를 정리하며 문득 낮에 처마 밑에서 정월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던 자신의 말이 스스로도 놀랍도록 진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낭자에게 모든 걸 말해야겠다. 세자는 그렇게 다짐하며 밤이 깊도록 문서를 살폈습니다. 내일이면 마침내 이 오랜 누명을 벗길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세자와 정월 모두의 마음에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세자는 한경수와 함께 관아로 향하기 전 다시 한번 문서들을 점검했습니다. 진술서와 증언, 거기에 최서방의 정체까지 모두 갖추었으니 이제 관아에서도 함부로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오나 관아의 수령이 좌의정 눈치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한경수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수령이 미적거릴 때를 대비해 다른 방도도 마련해 두어야겠구나. 다른 방도라 하시면 의금부에도 사본을 넣어두어야겠다. 관아에서 덮으려 해도 의금부까지 손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세자의 치밀한 대응에 한경수는 새삼 감탄했습니다. 저하께서 일이 든든하게 나서주시니 대행수 어른도 곧 풀려나실 겁니다. 그래야지. 정월 낭자가 더는 눈물 짓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세자의 말에 한경수는 슬며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자의 마음이 이제는 누가 봐도 분명해 보였습니다. 한편 정월은 그날 아침 일찍 상단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배후를 밝혀낼 실마리를 다 모았습니다. 오늘 관아에 문서를 넘기면 아버지도 곧 풀려나실 거예요. 아가씨,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간 얼마나 애를 태우셨습니까? 반수 하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모두 그 유생 어른 덕분이에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정월의 말에 상단 사람들은 저마다 그 정체 모를 은인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대체 어느 댁 자제분이시길래 그리 총명하고 배포가 크십니까?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 다만 왠지 믿음이 가는 분이에요. 정월이 볼을 붉히며 대답하자 곁에 있던 섭섭이 그 모습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가씨, 설마 그 유생나리한테 마음이라도 두신 겁니까? 어멈도 참 그런 거 아니에요. 정월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얼굴은 이미 발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섭섭은 그 모습에 그저 흐뭇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세자와 정월은 같은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누명을 벗기는 일과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을 마주하는 일이 이제 하나의 매듭으로 함께 풀려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참이었습니다. 정월이 처마 밑에서 문득 물었습니다. 유생 어른은 고향이 어디세요? 도성입니다. 세자가 짧게 답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것 말고는 통 말씀을 안 해주시네요. 가족은요? 가족 얘기는 나중에, 정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자의 목소리에 잠시 씁쓸함이 스쳤습니다. 정월은 그 표정을 보고 더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사람마다 말 못할 사정 하나쯤은 있는 법이니까요. 그리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비가 그치고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그 짧은 침묵마저도 어색하지 않은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세자와 한경수는 관아와 의금부에 각각 문서를 넘겼습니다. 진술서와 증언, 그리고 최서방의 정체까지 낱낱이 기록된 문서 앞에서 관아의 수령도 더는 사건을 덮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서인경의 무죄를 다시 살펴야겠습니다. 수령이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수령 어른, 하루라도 빨리 대행수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이미 억울하게 갇힌 지 여러 날입니다. 한경수가 강하게 아뢰었습니다. 알겠소. 오늘 안으로 임시석방을 명하겠소. 그날 오후 서인경은 마침내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정월이 옥문 앞에서 아버지를 맞이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버지. 정월아. 서인경은 딸을 끌어안으며 야윈 얼굴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네가 있었기에 이 아비가 살아났구나. 고맙다, 정월아. 상단 사람들도 모두 몰려나와 서인경의 석방을 기뻐했습니다. 대행수 어른 축하드립니다. 섭섭 어멈, 그동안 정월 아가씨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섭섭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월은 곁에 선 세자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모두 유생 어른 덕분이에요.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낭자와 대행수 어른의 결백이 밝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자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잠시 마주쳤고 그 사이로 말로 다 못한 감정들이 오갔습니다. 그날 저녁 천화상단에서는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객주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세자와 정월은 잔치 자리를 슬쩍 벗어나 마당 한쪽 우물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군요. 정월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끝났다기보다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세자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시작이요? 낭자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했었지요.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월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러나 세자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 갑자기 상단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금부에서 나왔소. 최서방이라는 자를 찾고 있는데 혹 이 근처에서 못 보셨소? 정월과 세자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좋은 소식일 리 없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좌의정 사가에서는 황윤탁이 잔뜩 굳은 얼굴로 신복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대감 최서방이 자백할까 두려워 이미 몸을 숨겼다 하옵니다. 하오나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무엇이 있다는 것이냐? 천화상단을 도왔다는 그 유생 말입니다. 관리의 진술서에 적힌 인상착의와 말투를 살펴보니 아무래도 예사 인물이 아닌 듯합니다. 황윤탁의 눈매가 날카롭게 좁혀졌습니다. 예사 인물이 아니라니 자세히 말해보아라. 몸가짐이 반듯하고 관아 수령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하옵니다. 게다가 근래 세자 저하께서 며칠간 자리를 비우셨다는 소문도 돌고 있사옵니다. 황윤탁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설마 그 유생이 저하셨단 말이냐?
확신할 수는 없사오나 정황이 그리 향하고 있사옵니다. 황윤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거 오히려 잘 되었구나. 세자가 직접 나서서 상담편을 들었다면 이는 세자가 사사로이 조정 일에 개입한 셈이 아니냐. 게다가 그 상단의 딸과 사사로이 어울렸다면 이보다 좋은 꼬투리가 어디 있겠느냐. 황윤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최서방은 이미 쓸모를 다했으니 조용히 처리하거라. 입을 열기 전에 멀리 보내버려. 그리고 세자와 그 상단 딸의 일을 은밀히 부풀려 소문을 내거라. 세자가 사사로이 상단의 여식과 어울리며 국정에 개입했다는 소문이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판이 될 것이다. 명 받들겠습니다, 대감. 황윤탁의 계략은 이제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밀무역 누명이 벗겨진 것은 뼈아픈 일이었으나 그보다 훨씬 큰 화살을 세자와 정월에게 겨눌 기회를 얻은 셈이었습니다. 상단의 결백이 밝혀진 기쁨도 잠시 두 사람 앞에는 더 큰 풍파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의금부 관원들이 물러간 뒤 세자는 한경수에게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최서방을 찾는다는 건 저쪽에서도 뭔가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꼈다는 뜻이겠구나. 세자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하, 아무래도 좌의정 쪽에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움직임인 듯합니다. 최악의 경우 최서방이 아예 자취를 감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 되면 배후를 명확히 밝히기가 어려워지겠구나. 하오나 이미 진술서와 증언은 관아와 의금부에 넘겨두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근거는 될 것입니다. 부족하다. 좌상까지 정면으로 올가매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세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정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 하려던 말을 다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이 모든 소란도 가라앉겠지. 세자는 그리 생각했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며칠 뒤 도성 안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들었나? 세자 저하께서 요 며칠 궁을 비우고 어느 상단 여식과 어울려 다니셨다더군. 그 상단이 얼마 전 밀무역 누명 벗은 그 천하상단 아닌가? 세자 저하가 사사로이 나라실에 개입하고 그 여식과 정분까지 났다지 뭔가. 저잣거리에는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은 살이 붙어갈수록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정월은 이 소문을 상단 사람들에게서 전해 듣고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유생 어른이 세자 저하셨다니요? 정월은 그제야 그동안의 모든 정황이 하나로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듯한 말투, 예사롭지 않은 몸가짐, 그리고 손목에 흉터를 매만지던 버릇까지. 설마 정말 그날 그 오라버니가. 정월은 말을 잇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한편 궁에서는 이 소문이 대신들 사이에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하께서 정녕 그 상단 여식과 사사로이 어울리셨단 말입니까? 원로 대신이 녹이 띈 얼굴로 아뢰었습니다. 소문이란 늘 부풀려지는 법이요. 세자가 애써 침착하게 답했지만 대신들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하, 국혼을 코앞에 두고 이런 소문이 도는 것은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옵니다. 세자는 편전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좌의정의 계략이 이토록 빠르고 교묘하게 판을 뒤집을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월과 나누었던 짧은 행복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풍파 앞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월은 반다지 앞에 앉아 목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세자 저하였다니. 정월은 청옥놀이개를 꺼내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그제야 겉면에 희미하게 새겨진 무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9회 동안 그저 낡은 놀이개라고만 여겼던 것이 실은 왕실의 문양이었다는 사실을 정월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럼 그때 그 오라버니가 저하셨던 거구나. 정월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반가움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신분의 벽이 이토록 높다는 것을 정월은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섭섭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정월의 눈물을 보고 놀라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어멈 그 유생 어른이 사실은 세자 저하셨대요. 뭐라고요? 섭섭도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잣거리의 소문까지 파다하게 퍼졌어요. 제가 저하와 사사로이 어울렸다고, 나라실에 상단이 끼어들었다고. 정월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섭섭은 그저 정월을 끌어안고 등을 다독일 뿐이었습니다. 한편 좌의정 사가에서는 황정온이 아버지가 벌인 일의 결과를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잣거리에 도는 소문이 정말 아버지께서 퍼뜨리신 겁니까? 정온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소문이 아니라 사실을 알린 것뿐이다. 세자가 사사로이 상단 여식과 어울린 것은 명백한 사실이니 말이다. 하오나 아버지, 그 상단은 이미 누명을 벗지 않았습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정온아, 너는 그저 세자 빈자리에만 신경 쓰면 된다. 나머지는 이 아비가 알아서 할 일이다. 황윤탁의 단호한 말에 정온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온의 마음속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도성 곳곳에서는 저마다 다른 이유로 잠 못 이루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자와 정월 그리고 정온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다가올 폭풍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폭풍이 얼마나 거세게 몰아칠지는 아직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성의 밤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쉬이 잠들지 못하는 밤이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이 정막을 간간히 깨뜨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은 소리 없이 깊어만 갔습니다. 날이 밝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만이 도성을 고요히 덮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조회, 편전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저잣거리에 파다한 소문을 대감들도 다 들으셨을 것이옵니다. 세자께서 사사로이 상단 여식과 어울리시고 나라실의 상단을 끌어들이셨다는 소문이 도성 전체에 퍼져사옵니다. 황윤탁이 근엄한 얼굴로 아뢰었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오. 세자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소문이라 치부하시기엔 정황이 너무나 뚜렷하옵니다. 저하께서 며칠간 자리를 비우신 것도 그 상단에 드나드신 것도 이미 여러 사람이 목격했사옵니다. 내가 그 상단의 억울한 누명을 밝히는데 힘을 보탠 것은 사실이오. 허나 그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이오? 저하, 세자의 신분으로 일개 상단의 시비에 직접 나서신 것 자체가 이미 국본의 채통을 해치는 일이옵니다. 하물며 그댁 여식과 사사로이 정분까지 나셨다면 이는 국혼을 앞둔 저하로서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옵니다. 다른 대신들도 하나둘 거들고 나섰습니다. 저하, 부디 이번 일로 국본이 흔들리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주시옵소서. 천하상단은 국혼 예물 조달에서도 마땅히 손을 떼야 할 것이옵니다. 이런 구설에 오른 상단에 국혼 대사를 맡길 수는 없사옵니다. 세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황윤탁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반박할 증좌가 부족했습니다. 그 문제는 내가 따로 살피겠소. 세자는 그리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편전을 나서는 세자의 발걸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관아에서는 천하상단의 국혼 예물 조달권을 박탈한다는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게다가 상단의 영업을 잠정 중지시키겠다는 엄포까지 딸려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겨우 누명을 벗었는데 이제는 아예 문을 닫으라니요. 서인경이 통보문을 받아들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정월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아니 그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월은 결심을 굳히고 궁 앞으로 향했습니다. 문지기에게 세자를 뵙기를 청했지만 대답은 냉랭했습니다. 저하께서는 지금 그 누구도 만나실 수 없다는 어명이시오. 제발 잠시만이라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가시오. 낭자가 여기 있는 것이 알려지면 저하께 더 큰 누가 될 뿐이오. 정월은 결국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멀리 궁궐 담장을 올려다보며 정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이게 우리의 자리인 거구나. 정월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9회 전 신분을 넘어 나눴던 짧은 인연이 지금 이 순간 더없이 무겁고 서러운 벽으로 되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한편 세자도 처소에서 홀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저하, 문지기가 낭자를 돌려보냈다 하옵니다. 한경수가 조심스레 아뢰었습니다. 잘했다. 세자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하, 정녕 이대로 낭자를 밀어내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내가 나서면 그 상단에 더 큰 화가 미칠 것이다. 좌상은 이미 낭자와의 일을 빌미 삼아 상단을 짓밟으려 하지 않느냐. 내가 물러서야 낭자가 산다. 세자의 말에는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경수가 물러간 뒤 세자는 홀로 손목에 흉터를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오래도록 지녀온 남색 옷고름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람의 값은 족보가 아니라 마음이 매기는 것이라 했었지. 세자는 9회 전 저잣거리에서 들었던 그 말을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그 말을 한 아이가 다 자라 정월이 되었다는 것을 세자는 이제야 온전히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그 말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세자는 옷고름 조각을 움켜쥐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국본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정작 마음이 가리키는 길을 외면하려는 것은 아닌지 세자는 그날 밤 몇 번이고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같은 시각 정월도 반다지 앞에 앉아 목함 속 청옥 놀이개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이걸 받았을 때는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었는데 정월은 놀이개를 손에 쥐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사람의 값은 족보가 아니라 마음이 매기는 것이라고 내가 그리 말했었지. 정월은 스스로 했던 말을 곱씹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물러서려 하는구나. 정월은 눈물을 닦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두려움에 물러설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부딪혀 보아야겠다는 결심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좌의정 사가에서는 황정온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벌인 모든 일들이 이제는 도저히 못 본 척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걸 정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무고한 사람들이 계속 다치게 될 것이다. 세자 저하도 그 낭자도. 정호는 밤새 고민한 끝에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튿날 새벽 정호는 몸종 하나만 데리고 몰래 사가를 나섰습니다.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궁궐 한경수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무사님을 뵙고자 합니다. 좌의정의 여식 정혼이라 전해주십시오. 정혼은 떨리는 목소리로 궁 앞을 지키는 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얽혀있던 실타래를 풀어낼 첫걸음이 되리라는 것을 정혼 자신도 아직은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한경수는 뜻밖의 전갈에 놀라 급히 궁문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정혼이 초조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적께서 이 새벽에 어인 일이십니까? 한경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한무사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 이리 무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세자 저하를 뵐 수 있겠습니까? 저하께서는 지금 뵙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하오나 소인이 대신 들을 수는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 좌의정 대감이 천하상단에 밀무역 누명을 씌운 것도 이번에 도는 소문을 퍼뜨린 것도 모두 아버지의 계략입니다. 한경수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소저, 그것이 사실입니까? 제가 직접 아버지와 신복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최서방이라는 자를 시켜 외국 물건을 창고에 몰래 넣게 하고 이번 소문도 아버지가 직접 지시해 퍼뜨린 것입니다. 정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딸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불효인지 압니다. 하오나 무고한 사람들이 계속 다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경수는 정혼의 눈빛에서 거짓이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소저의 용기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 반드시 저하께 전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서방이라는 자가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도 짐작가는 곳이 있습니다. 아버지 신복들이 가끔 드나드는 도성 외곽에 폐가가 있는데 아마 그곳에 숨겨두었을 겁니다. 그 정보 참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저. 정호는 그제야 조금은 마음이 놓인 듯 옅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이만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께 들키기 전에요. 살펴가십시오. 소저의 결단, 소인이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한경수는 곧장 세자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저하, 아를 말씀이 있습니다. 세자는 침통한 얼굴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 새벽에. 방금 좌의정의 여식 황정온 소저가 찾아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밀무역 조작도 소문도 모두 좌상의 계략이었음을 소저가 직접 증언하겠다 하였습니다. 게다가 최서방이 숨어 있을 만한 곳까지 알아냈습니다. 세자의 눈빛이 순간 번쩍였습니다. 절망 속에 잠겨있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비쳐드는 것 같았습니다. 정온 소저가 그리하였단 말이냐? 예, 저하. 아버지를 등지면서까지 진실을 알리러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좌상의 죄를 낱낱이 밝힐 수 있겠구나. 세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몄습니다. 어젯밤까지 무겁게 짓눌렸던 체념이 이제는 결연한 의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경수야, 지금 당장 최서방이 숨어 있다는 그곳으로 가자. 이번엔 반드시 끝을 보아야겠다. 예, 저야. 세자는 손목에 흉터를 한번 매만진 뒤 굳은 걸음으로 처소를 나섰습니다. 정월과 나눈 짧은 인연도, 억울하게 짓밟힐 뻔한 상단의 명예도 이제 모두 되찾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서인경도 관아의 통보문을 앞에 두고 무거운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상단 문을 닫으라니 이 일을 어찌해야 할까요? 정월이 힘없이 물었습니다. 정월아, 이 아비가 살아온 세월 동안 이보다 더한 풍파도 여러 번 넘겼다. 너무 낙심하지 말거라. 서인경은 딸을 다독였지만 그 목소리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섭섭이 조용히 다가와 두 사람 곁에 앉았습니다. 날이 아가씨,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늙은 것이 보기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섭섭의 말에 정월은 문득 어젯밤 스스로 다잡았던 결심을 떠올렸습니다. 어멈 말이 맞아요. 아직 포기하기엔 일러요. 정월은 눈물을 닦으며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날따라 도성의 아침 해가 유난히 늦게 떠오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새벽빛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 세자와 한경수는 정혼이 일러준 도성 외곽의 폐가로 향했습니다. 무너져가는 담장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최서방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한경수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가자. 폐가 안은 곰팡내와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한경수가 앞장서 문틈으로 안을 살폈습니다. 불빛이 안쪽에서 새어나옵니다. 저하께서는 뒤에 계십시오. 아니다. 나도 함께 들어간다. 세자는 단호히 앞장섰습니다. 9회 전 저잣거리 골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벽에 몰려있던 어린 세자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던 최서방이 화들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누구요? 세자다. 세자가 짧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최서방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야. 이제 더는 숨을 곳이 없다. 좌의정이 그대를 여기 숨겨둔 것도 입을 막으려 한 것도 이미 다 알고 있다. 순순히 사실대로 고하면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것이다. 세자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최서방은 한참을 떨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의정 대감께서 천하상단에 밀무역 누명을 씌우라 명하셨고 포구관리를 매수해 외국 자기를 창고에 넣게 한 것도 대감의 지시였습니다. 소문을 퍼뜨린 것도 소인을 여기 숨긴 것도 모두 대감의 명이었습니다. 최서방의 자백은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서방은 포박되면서도 연신 몸을 떨며 애원했습니다.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목숨을 앗을 생각은 없다. 다만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한 죗값은 치러야 할 것이다. 세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한경수가 최서방의 팔을 붙들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한경수가 그 자리에서 자백을 문서로 받아 적었습니다. 저하, 이제 확실한 자백까지 확보했습니다. 수고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만천하에 밝힐 차례다. 세자의 눈빛에 굳은 결의가 서렸습니다. 그날 오후 편전에는 임금을 비롯한 대신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세자가 침착한 걸음으로 나아가 아뢰었습니다. 아바마마, 그리고 대신들께 아랠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 천하상단에 씌워졌던 밀무역 누명은 좌의정 황윤탁이 꾸민 자작극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저하, 그것이 무슨 망발이시오. 황윤탁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하며 소리쳤습니다. 망발이 아니라 증거가 있습니다. 세자는 품에서 문서 뭉치를 꺼내 임금 앞에 올렸습니다. 여기 포구관리의 진술서, 골동품전 주인의 증언, 그리고 조금 전 확보한 최서방의 자백서가 있습니다. 최서방은 좌의정의 신복으로 대감의 명을 받아 창고에 외국 물건을 몰래 넣고 이후 도성에 소문을 퍼뜨리는 일까지 도맡았다고 자백하였습니다. 임금은 문서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낯빛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포구관리의 진술서에는 분명 좌의정 댁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고 골동품전 주인의 증언도 이와 어긋남이 없구나. 아바마마, 저것은 모함하는 자들이 짜고 꾸며낸 것이 분명하옵니다. 황윤탁이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짜고 꾸몄다면 어찌 서로 다른 세 사람의 증언이 이리도 한치의 어긋남 없이 들어맞는단 말이오? 세자가 차분히 반문했습니다.
황윤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임금이 문서를 천천히 살피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아바마마, 이것은 모함이옵니다. 저 문서는 조작된 것이 분명하옵니다. 황윤탁이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그때 편전 뒤편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인정하십시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황정훈이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훈아, 네가 어찌 여기에? 황윤탁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소녀가 직접 아버지와 최서방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밀무역 조작도 소문도 모두 아버지의 지시였습니다. 소녀, 더는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정훈아, 네가 감히 애비를... 황윤탁이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대감, 여식마저 이리 증언하는데 더 무슨 변명이 있겠소. 원로 대신 하나가 낮게 말했습니다. 곁에 있던 다른 대신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리며 황윤탁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토록 든든하던 조정 안 세력도 진실 앞에서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임금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좌의정 황윤탁은 사사로운 야욕으로 무고한 백성을 모함하고 국본을 어지럽혔다.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관직을 삭탈하고 절의 고도로 유배 보내도록 하라. 아바마마, 소인은 그저 나라를 위해... 황윤탁이 끝까지 항변했지만 임금의 결정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금부도사들이 다가와 황윤탁을 끌어냈습니다. 편전에 모인 대신들과 나인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마다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절이 위세등등하던 대감이 하루아침에 권세도 진실 앞에서는 소용없는 법이지. 금부도사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황윤탁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이런 식으로 끝난단 말이냐? 그러나 그 외침에 귀 기울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편전문 앞에 모여있던 나인들과 관원들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평소 그리 위세를 부리시더니 결국 자기 여식 손에 무너지셨구먼. 권세만 믿고 남을 해치려던 자의 말로가 다 저런 법이지. 도성 저잣거리에도 이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상인들과 백성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천하상단이 옳았다지 뭔가. 그 댁 따님이 참으로 대단하시더구먼. 세자 저하께서 몸소 나서서 밝혀내셨다니 참으로 어지신 분이시네. 임금은 이어서 세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천하상단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다. 국혼 예물조달권도 다시 천하상단에 맡기도록 하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세자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정훈아, 내 결단이 참으로 가상하다. 애비의 죄와는 별개로 내 용기는 마땅히 치하할 만하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정훈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를 잃었지만 정훈의 얼굴에는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도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자는 천하상단으로 향했습니다. 정월이 마당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저하. 정월이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상단의 누명도 좌의정의 계략도 모두 밝혀졌습니다. 세자가 말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정훈 소저의 용기 덕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 낭자, 이제 제가 낭자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마저 해도 되겠습니까? 정월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세자는 9회 전 골목에서 느꼈던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떨림을 느꼈습니다. 네. 세자는 품속에서 남색 옷고름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것 기억하십니까? 정월은 눈이 커졌습니다. 고지여 자신도 품에서 청옥 놀이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나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에 들린 신표를 마주 보았습니다. 9회 전 저잣거리에서 나눴던 그 짧은 인연이 이제 두 사람 앞에 온전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오라버니가 정말 저하셨군요. 정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낭자가 지금 내 앞에 있는 낭자였습니다. 세자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낭자, 사람의 값은 족보가 아니라 마음이 매기는 것이라고 낭자가 제게 그리 말씀하셨지요. 그 말이 9회 동안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말을 실천할 차례입니다. 세자가 정월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낭자,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신분도 소문도 그 무엇도 이제 저희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정월은 한참을 말없이 눈물만 흘리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9해 전부터, 어쩌면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 같습니다. 서인경은 딸의 손을 잡은 세자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미천한 상인의 여식을 이토록 귀히 여겨주시니 이 아비는 그저 감흡할 따름입니다. 대행수 어른, 오히려 제가 낭자께 큰 빚을 졌습니다. 9해 전에도 지금도 말입니다. 세자가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서인경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디 두 사람 오래도록 행복하시게. 섭섭도 곁에서 연신 눈물을 훔치며 덕담을 보탰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씨가 이리 좋은 날을 맞으시다니 이 늙은 것은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인경과 섭섭, 그리고 상단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저마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황정호는 궁에서 작은 처소를 하사받아 조용히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죄와는 별개로 그 용기를 인정받은 덕분이었습니다. 한경수는 이따금 안부를 전하러 들르곤 했는데 그때마다 정혼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밝은 빛이 감돌았습니다. 이윽고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성대한 국혼이 치러졌습니다. 세자와 정월은 마침내 궁궐뜰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9해 전 답답한 담장 안에서 홀로 서성이던 어린 세자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뜰에는 이제 스스로 선택한 인연과 나란히 걷는 한 남자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궁 밖 저잣거리 구경은 안 하셔도 되시겠습니다. 한경수가 슬쩍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자주 나가고 싶구나. 이번엔 혼자가 아니니 말이다. 세자가 정월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정월도 마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값은 족보가 아니라 마음이 매기는 것이라는 그 짧은 한마디가 9해라는 세월을 넘어 두 사람의 인연을 끝내 하나로 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신분의 벽을 넘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로 오래도록 도성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